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중에 1번 소단원 문학 감상의 맥락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8쪽입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도입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눈앞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에 따라 그 맛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문학도 이와 비슷하다. 문학 작품도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유사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고 감상 맥락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짐을 이해하며 문학을 감상하는 힘을 길러보도록 하자. 자, 이 단원이 문학의 수용과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수용, 여기서는 감상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감상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요 앞에 글에 이미 다 얘기가 나왔어요. 자, 문학을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문학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유사한 작품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면 더 맛있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문학작품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을 밑에 표로 그려놨어요. 자, 이 단원에서 뭘 배울 것이냐. 먼저 맥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연관성, 관계, 연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앞에 얘기했죠.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작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유사한 작품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옆에 학습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학습 목표에 딱 써놨어요. 그렇죠? 맨 처음 뭐야? 작가의 맥락. 작가의 맥락. 두 번째,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 그렇죠? 세 번째, 관련된 상호 텍스트성의 맥락. 즉 다른 관련된 작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이 소단원별로 딱 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맨 아래 보면 이 단원에서는 이생규장전을 감상하면서는 어떤 맥락을 알아보자? 사회문화적 배경 및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이 뭐냐? 이생규장전을 가지고는 이거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른 작품과 맺는 관계. 그렇죠? 여기 관련된 상호 텍스트성의 맥락 이걸 말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는 뭐다? 작가와 관련된 맥락, 작가의 맥락. 그렇죠?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살짝 좀 찝찝합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이생규장전도 작가와의 맥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뒤에 문학활동의 정리를 보면, 이 작가와의 어떤 맥락은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학활동에 나와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과 다른 작품과 맺는 맥락, 이것은 뒤에 확인해 보면 되고,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작가와 맺는 맥락,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는 이번 주에 이생규장전을 배울 텐데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맥락, 그다음에 다른 작품과 맺는 맥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말했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다? 작가적 맥락이 이 이생규장전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59쪽에 이생규장전. 그림이 아주 예쁘네요. 그렇죠? 자, 작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김시습. 누군지 여러분 알죠? 그렇죠? 한번 설명 읽어볼까요? 조선전기의 문인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에 오르자 승려가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녔으며 인간의 고뇌를 섬세하게 다룬 작품을 남겼다.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집인 금오신화를 지었다. 여러분 생육신이 뭔지 알죠? 그렇죠? 그렇죠? 수양대군은 또 누군지 알죠?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 영화는 못 봤는데 예능에서 하도 그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그 수양대군 성대모사 그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봤나요? 네. 아무튼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을 폐위하고 자기가 이제 왕에 오르는 것이죠. 선생님도 뭐 역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때 이제 사육신과 생육신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6명의 신하와 산 6명의 신하, 즉 수양대군, 즉 세조를 반대하고 단종을 복위하려다가 죽음을 맞이한 6명의 신하,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6명의 신하가 이제 생육신인 것이죠. 그 선생님 생각에는 이 조선시대 문인들이나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국을 숭앙하면서 중국의 뭐 유명한 인물들 얘기하지만 이 사육신의 시조에도 나타나 있듯이 왜 우리가 지조와 절개 상징하면 뭐 백이숙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이숙제가 어떻게 뭐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산에 불을 질렀는데 내려오지 않고 타 죽었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육신에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육신도 역시 이 수양대군 세조를 절대 왕이라 부르지 않고 수양대군이 내려준 어떤 그 곡식 이런 것도 먹지 않고 다 남겨놓고 재난 문자가 와서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그 안전수칙 잘 지키고 잘 이겨냅시다. 자,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에도 유명한 지조와 절개의 상징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겠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고 유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중국 사람이지만 지금 공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유교에 대해서 그 어떤 이념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량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조와 절개도 사육신들의 지조와 절개에 비하면 중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자, 김시습도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자기는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하면서 스님이 돼서 전국을 유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그 뒤에 최척전과 어떤 그런 어떤 상호 텍스트 맥락을 연구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요런 그 지도를 여러분이 본 적 있죠. 그렇죠?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구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선생님 보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구라는 사람이 전등신화를 썼는데 이 신은 그리스 신화할 때 그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는 등불 아래서 읽는 등불에 이제 촛불을 심지를 돋워가면서 읽는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으로 전등신화를 쓴 거예요. 김시습 역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제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에 은거합니다. 금오산에 들어서 쓴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금오신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일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어져서 조선의 아시료이의 토키보코라는 작품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의 전등신화는 구라는 사람이 명나라 사람인데 그 전시대인 그 원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을 모아서 신기한 옛날 이야기들을 모아서 총 20개 이야기를 4권으로 엮습니다. 4권으로 엮습니다. 근데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한 권에 금오신화는 소설집 안에 5개의 소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고 이 이야기들도 전등신화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냥 이거를 비슷하게 끌어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인 거죠. 이 이야기들을 쓴 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구가 전등신화를 쓰는 데는 그냥 이야기 수집 수준이에요. 옛날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지. 수집 수준인데 김시습은 그것을 번역하거나 수집한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요런 이야기들에 빗대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죠. 자,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우리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 토키보코라는 소설집은 그 전등신화와 금오신화를 합쳐서 거의 번안한 수준, 번역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등신화를 금오신화로 변환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전등신화가 배경이 원나라라고 한다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배경이 우리나라인 거죠. 고려나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람의 이름도 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들도 보면 뭐 배경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도 많고 허황된 배경인 경우들도 많은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생규장전에서도 구체적인 지명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거든요. 이것은 현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중국 거를 조선 걸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일본 걸로 만들면 되겠구나. 요 수준이에요, 수준. 근데 거의 이 내용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에 반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 중에 어떤 게 제일 훌륭하느냐?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이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일종의 금서였죠. 금서. 이 세조한테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거의 읽은 사람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췄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몇 번이나 출판을 합니다. 이게 워낙 훌륭한 작품이어서 금오신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하고 일본에 영향을 준 것도 분명한데 무엇보다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은 얘다라고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작품이다. 그 중에 우리는 이생규장전을 배우는 거죠.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자, 금오신화에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5개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것 말고 더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20개 작품이라 그랬죠? 5개씩 4권. 그러니까 얘도 5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머지 3권이 3권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정황상 일본에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 가서 꼭 찾아와야겠죠. 그렇죠? 김시습이 또 무슨 얘기를 썼는지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자, 만복사저포기는
이제 만복사라는 절에 가서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한다는 이야기고,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을 엿보는 이야기. 이 두 작품이 교과서에 주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두 작품을 알아둬야 됩니다. 분명히. 요 나머지 세 작품은 교과서에 실리기가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취유부벽정기는 부벽정이라는,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건데 부벽정에 가서 취해서 논 이야기. 남연부주지는 이제 그 염라대왕 만난 이야기입니다. 용궁부연하고 용궁간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얘기죠. 왜 비현실적인 얘기일까요? 여기도 이 두 작품도 귀신과 사랑을 나누는 얘기잖아요. 다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국의 어떤 그런 좀 귀신 얘기 이런 데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그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 해피엔딩이 아닌. 근데 어떻게 우리 문학의 특징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 이 해피엔딩이 아닌 구성도 전등신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허황되고 해피하지 않은 결말, 비현실적인 내용 이런 것도 실렸을까요? 바로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상황 때문인 거죠. 바로 생육신, 즉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그렇죠? 세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벼슬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자기가 추구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자신이 펼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소설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시습의 금오신화만이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소설집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수집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위에도 뭔가 썼죠? 그런 거예요. 원래 고려시대 어부가가 있었습니다. 이 고려시대 어부가에 이미 뭐 출항에서 정박 이런 내용도 다 있고, 뭐 지국총 어서와도 여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매끄러운 수준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연보가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어부가를 써봐야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선시대 윤선도가 이걸 어부사시사로 썼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잘 된 작품일까요? 이거겠죠, 이거. 그렇죠? 40수에 이르는 연시조.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정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고려시대 어부가나 이연보의 어부가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최고라서 당연히 배우는 거지만, 아니 우리가 무슨 중국이나 일본 소설 배울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 얘기 했어요. 조선시대 이걸 읽은 사람 잘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에 이게 금오시가 넘어와 있었어요.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일제강점기 때 유학을 갔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와,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게 있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최남선이 난 금시초문인데 처음 들어보는데 일본 애들 야, 너 이게 유명한 거를 너희 왜 몰라? 그래가지고 최남선이 1920년대에 국내로 이것을 번역해서 들여옵니다. 들여와서 소개를 합니다. 아, 이런 작품이 있었다. 우린 이런 것도 몰랐다. 소개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최남선이라는 인물이 참 재밌죠? 그렇죠? 우리 학교와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최남선 하면 구한말에 뭐 3대 천재라고 불렸다고 하죠. 바로 뭐 이광수, 그다음에 홍명희와 함께 3대 천재로 불렸다고 하는데 뭐 말년은 좋지 않았죠. 최남선 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언론, 출판, 인쇄 이런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이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를 써서 근대 문학의 지평을 넓힌 뭐 엄청난 공로가 있죠.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 우리 보성사에서 인쇄한 기미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쓴 사람이 바로 최남선입니다. 그러니까 최남선이나 이광수나 사실은 독립운동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일제에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일제 협력의 타격은 생각보다 큰 거예요. 일제 협력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당시 조선의 가장 유명한 지식인들이었거든요.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일제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남선이나 이광수 검색하다 보면 뭐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친일파로 몰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일베 같은 그런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즘에 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무리를 일으키면 바로 퇴출되죠. 그렇죠. 사실은 뭐 아이돌이 뭐 별거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 막 매장당하잖아요. 완전 매도당하고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 스타가 음주운전했어요. 바로 퇴출당하죠. 그쵸?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가혹한 처벌을 받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공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언행을 했을 경우에 그 파장이 큰 거죠. 근데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인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란 듯이 친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뭐 이 사람들의 성과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성과를 폄하한 적 없습니다. 이광수나 최남선은 국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인물들이 분명히 국어나 문학 수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그 공과는 분명하겠지만 또 일제에 협력하여 우리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실들은 또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재밌는 것은 우리가 김시습이 생육신이라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세조 당시에 사육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문단에도 있습니다. 사육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윤동주나 이육사 같은 그런 저항신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사육신에 비할 수 있겠네요. 생육신에 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절필선언, 즉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육신에 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최남선이나 이렇게 일제 협력한 뭐 최남선 무슨 뭐 이광수 등등등 뭐 많죠. 이인직 이런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조에 협력한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신숙주 같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숙주가 세종의 총애를 받는 훈민정음 창제에도 역할을 한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변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숙주나물이라는 명칭의 유래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숙주나물이 잘 변한다고 해서 신숙주에 빗대서 숙주나물을 했다는 등 뭐 만두소로 썼기 때문에 지디겨 넣는 그런 모습으로 비하해서 숙주나물이라고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숙주가 아무리 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